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시니어 케어 돌봄 그다음에 의료 쪽인데 뭐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봤더니 이분의 아주 전문적인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또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저희 경험 같은 걸 좀 쉐어링하면서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원장님께서 뭐 이미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사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2020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15.7%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한 400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요. 2025년경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20.3%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지나서 이제 206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략 한 43% 조금 가정에서 말씀드리면은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지금의 출산의 양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이 호텔에 이제 마침 올라오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이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옆에 바로 연세대학교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정하신 분께 지나가셔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드렸는데 저분 연세가 100살이 넘지 않으셨나 싶은데 찾아봤더니 103세시더라고요. 정정하게 저도 저 나이에 대해서 이 호텔에 와서 저렇게 중식당에 앉아서 식사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제가 2060년대까지 살아 있으면은 2명 중에 1명 꼴에 속하고 젊은 친구들이 저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뭔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 질병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만성 질환이 는다.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병들 2개 이상, 3개 이상 가진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지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디제빌리티 즉 장애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고 또 의료비도 필요하고 또 생산 가능 인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많은 비용이 사회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만약 2060년 여기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그때가 살고 싶지만 그 당시에 젊은이들한테 지금도 그렇지만은 엄청난 버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헬스 에이징의 시대다. 예,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헬스 에이징의 시대를 아예 선언을 해버렸고요. 유엔 총회에서는 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어떻게 하면은 헬스 에이징을 완성을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부담 또 건강하게 노화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 나갈까 하는 그런 10년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 노화라는 게 어떤 게 건강 노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마다 참 데피니션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맨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의 차이는 한 10년 정도 난다고 그러고 일본은 6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통계를 계산할 때마다 방법에 따라 다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맹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수명하고 실제적으로 사는 나이하고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들 옆에서 보고 있기도 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쇠라는 개념을 자꾸만 넣으려고 합니다. 프라일리티 개념인데 이게 그 디제빌리티 장애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단계에 우리가 중재 가능한 요즘 대사증후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당뇨나 다른 심각한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미리 관리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을 타겟팅하는 것처럼 이 노쇠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 하에 노쇠를 진단하고 중재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게 뭐 여러 가지 근감소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은 조금 더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지 에피지네틱스라든지 그 뭐 메타볼로믹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바이올로지컬한 마커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생물학적 나이들을 많이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생물학적 나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나이를 어세스먼트하고 그다음에 뭘 중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들을 그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그 활용한 세대로 이제 곧 접어들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또 이런 게 산업화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막 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디제빌리티를 이게 누워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이전의 단계에 진단을 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국가검진에 노쇠 항목을 좀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쇠 평가가 돼서 노인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이전에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 스크리닝하고 그분들을 위한 알맞은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에 넘겨놨는데 지금 2년째 아직 소식이 없어요. 계속 회의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어떤 디제빌리티 단계 이전에 프라일리티 단계부터 우리가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노인들끼리 따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중재를 해보면요, 어르신들이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간 저소득층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제 강남에 계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식들한테 무조건 연락해 달래요. 왜? 내가 충분히 재산 물려줬으니까 나도 보상받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대상마다 사실 이것들을 접근하고 있는 방법도 다르고 또 같은 노인들이라도 홀로 사는 노인, 그다음에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제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부산의 영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영도 지역에 두 분만 살고 계신데 매일같이 걱정이 돼요. 이분들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시는데 어디가 아파서 못 받으시냐 매일같이 불안합니다. 동생이 조금 먼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가끔은 들리는데 며칠에 한 번씩 들리는데 이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도 불안에 쌓여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누군가 제가 돈이 많고 아주 그 재벌이라고 그러면은 누구 돌봄 인력을 한번 조금 고용을 해서 부모님 옆에 이렇게 두고 싶은데 돌봄 인력을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도 그 한겨레인가 어디서 보도가 나왔던데 돌봄 인력에 우리나라처럼 고학력인 돌봄 인력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봄 인력에 대한 그 코스트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비용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수당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인력에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지금 전부 들어갔는데 일본하고 미국도 보면은 벌써 몇십만 명씩 부족하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봄 인력을 고용하기는 힘들고 또 누구나 노인 인구 늘고 있고 그다음 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노인 인구 늘은 양상으로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일부는 돌봄 인력을 새롭게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일자리를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비용 효과적인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시도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저도 그 과제의 일부를 맡아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근데 과연 기술들이 정말 이렇게 잘 돌아갈까? 인터내셔널 일렉트로닉 커미션, 그러니까 IC라고 아시죠? 국제 이제 표준. 여기에 좀 마침 또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표준 우리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이걸 중심이 돼서 여러 그 국가 단체에서 모여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국제 표준을 맞추는데 이 국제 표준의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엄청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구 하나 갖고 각국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술 하나가 그 회사를 먹고 살리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술 그 표준 이 하나를 두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뭐 비록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하시는 정말 노력들 많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게 키 단어만 이제 뽑아왔는데요.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AI하고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헬스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여기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에서 액티브한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의 홈, 반드시 홈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퍼실리티, 그 주변의 시설이 도와야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코스트를 줄이고 서비스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기술들이 표준화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 이슈를 무엇보다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제가 사실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사실 이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홈하고 커뮤니티가 같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개인,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민간 영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민간이 헬스케어 회사, 오늘도 헬스케어 회사가 나와 있지만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고 홈도 민간 영역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커뮤니티 영역만큼은 이 커뮤니티 영역 자체를 갖다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좀 구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생략을 하고 이걸 위해서 커뮤니티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이 중간에 있는 홈이나 셀프 어웨어리스를 접근할 수 있는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림인데요. 일본에는 지금 보면은 코스트 중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제일 많이 드는 게 재활하고 너싱 케어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2030년까지 어떻게든 이 부분을 줄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표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던 여러 기술들인데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여기 내용들이 보니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도 좀 있긴 있지만은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빠져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영역이 뭐 있냐면 실버의 파이낸스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멘탈 헬스케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메디스라든지 마이크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뭐 잘 넣어놨더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저기 패널 토론에 나온 김영선 교수님이 또 그려놓으신 건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제 엘더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정도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정말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집안에서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제를 몇 년 전에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기술도 좀 국립 재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술들이 많이 와 있죠. 여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 로봇 이름 혹시 아세요? 파로죠. 아주 유명한 일본의 재난 상황,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양로원이나 이런 데 피신가 있던 노인들한테 파로 로봇을 놓고 나서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로봇인데, 이 파로 로봇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그런 목적으로 미국 FDA의 의료용 구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그 승인을 받아서 실제 의료 장비로도 이제 쓰이고 있는 시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이승 로봇부터 시작해서 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이 일본에 있는 그 포켓 닥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말은 많지만은 좀 그 뭔가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단순함이다. 이게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우리 김순도 대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니 비대면 진료하는데 왜 이리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느냐. 비대면 진료 제가 해봤습니다. 1998년에 해봤어요. 99년인가? 그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 원격 진료 팀장이 돼서 펠로우 할 때 제가 그때도 코딩을 했거든요.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시간 너무 걸려요. 제 첫 번째 그 환자가 누구냐면 김종필 국무총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코엑스에 계시고 KBS 뉴스에 나와야 되니까 하는데 뭐 하나 이야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아 해보세요 했는데 아 해보면 이제 뭐 비춰보세요. 아니 거기 말고 옆으로 이러다 보면은 그냥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단순하게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찍고 처방할 수 있는 단순함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특히 어르신 실버케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걸 구상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이제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조금 이렇게 실버케어 하는 분야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정밀 의료, 정밀 케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메디컬 놀리지 익스플로전이라고 해서 의학 지식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고 있냐 하는 표입니다. 여기 1950년대에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이 2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50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의료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그 2배로 걸리는 타임이 0.2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의료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유전 정보,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집에서 하는 생활 습관, 그다음 뒤에서 뭐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식습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 보건산업진흥원 데이터인데요. 이 약을 하나 개발할 때도 코로나 때 이 약을 갖다 개발할 때 보통은 14년에서 16년이 걸립니다. 근데 AI 기술을 적용하고 나서 여기 중과 이 간에 한 10년 가까이 7년 8년 걸렸던 중과를 불과 1, 2년 만에 해결하는 시대로 왔거든요. 논문 서칭하고 뭘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그냥 예측이 가능하니까 신약 개발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실제로 항생제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 히트를 친 작품들도 나오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그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마커라든지 바이올로지컬한 데이터, 프리시전 메디슨이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공학도들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IT 기반의 기술들하고 이제 엮여서 가는 시대가 곧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 분야를 하고 계신 분들, 뭐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그 뇌피셜들이 좀 많아요. 자기 혼자 이런 세계를 그려가지고 내가 이런 세계가 시장에 맥힐 거야, 사람들한테 필요할 거야. 사실 필요 안 하거든요. 그 예를 들자고 그러면 차마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안 맥힐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그 정부기관에서 준 과제로 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면서 직접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고 현장 포커스 인터뷰도 해보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게 복약지도. 약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 이래가지고 복약지도 앱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려고 만들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시간만 되면 땅 하고 울리게는 만들어놨고요. 땅 하고 울리면 내가 먹었는지만 누르면 됩니다. 안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고 주치의한테도 메시지가 가게끔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약률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복약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기반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형으로 잘 놓치든가 어떤 환경에 놓치는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측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예측이 잘 맞더군요. 그래서 중재를 좀 해봤고요. 먹는 건 어떻게 입력하느냐 사진을 찍어서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설렁탕하고 곰탕이 구별이 안 돼요. 그다음에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입력시켰습니다. 뭐 먹고 뭐 먹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얼마 먹었어요 하면은 얼마 넣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분이 먹고 있는 양의 목표치를 저희 한국 영양학회 기반으로 정해주고 목표층에 벌써 나트륨을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 안 됩니다. 나트륨 오버입니다. 차라리 이걸 드세요. 근데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상용화되면은 데이터를 더 모아서 이분이 좋아하는 식습관, 뭐 비가 오면은 뭘 더 먹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 과제로 하다 보니까 시범 사업 끝나면 더 이상 데이터를 못 모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밀영양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좀 같이 접근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좋아 뒤에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제일 문제가 수면이었습니다. 그 수면도 다양한 연구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게더링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나서 그걸 케어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저희 그 의료기관을 제가 일부러 선정을 해서 맡겼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에서 며칠 동안 약을 못 드셨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수면이 좋지 못하고 이걸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뒤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 스위스의 데이터인데요. 도모 세이프티라는 회사가 아주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에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집에 이제 스위스는 각 가정들이 따로 그 시골에 떨어져 있어요. 집집마다 너무 떨어져 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사실 그 구독사도 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떴죠. 집에 간단한 센서인데 요즘은 이제 복지부도 이런 과제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80세 노인인데 이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공간이 다 달라졌거든요. 이게 왜 어떤 때는 거실에 있는 시간하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다 달라졌는데 왜 이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랬더니 불 켰나 해서 화장실에 한번 더 가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좀 모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방금 전에 말했던 영양이나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들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맞춤형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돼야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걸 갖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할 때 이제 송파구에 한번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송파구에 이분이요, 그 보건지소의 방문관 의사 선생님이 몇 가구를 보시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80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고독서가 있으면 이분이 과연 고독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이분한테 심플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요, 이분한테 800가구 중에 무슨 가구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 그럼 이분은 아침에 오면 거기 전화만 걸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 케어 돌봄 인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IT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런 돌봄 인력을 적게 쓰면서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현해보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증이 많이 들었고 체지방, 혈당도 많이 떨어졌다는 보고입니다. 나머지 한 1분 남았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게더링이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 게더링의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오늘 AI 전문가도 오시고 여러분 오시지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민간에 맡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니면 정부 기관하고 민간하고 협력 형태가 되든지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네이버 오늘 나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등에도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기업 플랫폼이고 그 기업 플랫폼이 하는 역할하고 국가가 하는 플랫폼하고는 조금 개념들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지루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없어요. 아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본인이 이런 케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의 주권을 제가 그 한국소비자연맹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 데이터 중심 건강 포럼을 만들고 데이터의 주권을 환자들한테 좀 돌려주자. 그래서 내 데이터는 내가 좀 관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 비슷한 개념을 계속 이야기해도 좀 넣긴 넣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한계가 많고 개인이 내가 병원에 가서 돈 내고 피 검사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은 병원에 있는데 그게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외국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같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시장을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의 요구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하는 역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역할, 기업이 하는 역할을 좀 잘 구분해서 잘 설계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